그런데 뭐 여전히 아시는 대로 걸림돌은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 또 미국이 뭐 독자 제재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제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제재인데 어떤가요? 이제 경제 제재가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잘 풀리겠습니까? 지금은 지금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좀 완강하죠. 그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것이 완성돼야만이 제재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핵화를 위한 좀 압박 차원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그 방문하기 전에 이미 좀 입장을 좀 밝힌 것에 보면은 이 CVID가 아니라 FFVD라고 약간 좀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CVID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문제는 그리고 이것이 실현하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리겠는가?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게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은 사실은 어느 세월에 이게 이제 해결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을 약간 이제 좀 수정을 한 건데요. 아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돼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이 제재 완화 문제도 동시 이행 차원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핵화 문제가 단계적인 접근이고 그다음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동시 이행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신뢰 문제 아닙니까? 신뢰 문제. 그중에서도 김정은을 믿는다.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정 정도 진전이 돼 나가고 가시화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 제재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런 입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생각보다는 이게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재로 인해서 이 제재를 해소해 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좀 분류를 해서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것, 그다음에 제재가 첫 번째 완화되는 단계에서 가능한 것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던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도 뭐 얼마 되질 않아서 말이죠. 95세 된 노인분이 그 눈물을 흘리는 화면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혹시 뭐 민간 주도의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건 혹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역시 좀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관광 사업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민간 주도의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뭡니까 외부로 이제 돌아서 가는 경우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남북 간의 이게 특수성 때문에 휴전선을 넘어갔다 오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정부 대 정부의 좀 허가 사항이 돼 있고 일단 지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개별적인 상봉을 북한이 수용을 할지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제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면은 확대하고 이걸 상설화시켜서 지금 지금 이제 이산가족들이 너무 지금 고령자들이 많고 연간 지금 3,000분이 지금 돌아가십니다. 만나보지 못하고 지금 이런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봉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화상 상봉이나 이런 다양화시키고 전화 통신이나 화상 이런 것들 좀 다양화시키고 좀 상설화시켜서 우리로서는 좀 가능하면은 지금 이산가족들의 좀 애타는 심정 이걸 좀 하루속히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도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계올림픽 때
동계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뭐 스포츠 문화 교류가 예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필요성하고 그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두 분 다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 의원님, 부원장님부터 하실까요? 뭐 국가 간의 어떤 경색된 관계를 푸는데 스포츠만큼 유용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우리 남북 간에도 그랬고 과거 중국과 미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 가지고 그 국교를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2018 평창 올림픽을 저희 강원도가 정부랑 함께 잘 치렀죠, 그죠? 네. 치른 결과가 오늘날까지 불과 6개월 내에 과거의 한 70년의 아픈 역사를 갖다 수정하는, 고치는 그런 과정을 우리 강원도가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원도민들은 굉장히 수고를 했고 네. 충분히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올림픽의 어떤 레거시로서 그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제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남북 간에 또 북강원도하고 남강원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을 더 촉진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올림픽 시설들을 갖다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요. 현재 강원도에서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강원도가 정부랑 협의를 해 나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계 아시안 게임은 규모나 네. 일반적인 관심도에서 뭐 올림픽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기 외적인 그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는 강원도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준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만약에 남북 공동의 행사로 그것도 남북의 강원도에서 함께 개최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런 시설들은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또 북한도 마식령 스키장이죠. 네. 이런 또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동 개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별도의 큰 투자 없이 네.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아시안 게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다른 면보다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효과처럼 남북한이 좀 더 공동체 의식들을 강화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 체제들을 좀 더 구축하는데 한 걸음 더 전진시켜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국회에서도 좀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많이 좀 뒤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민 접촉 등의 컨트롤 타워 이게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가 이제 맡고 있는 건데 지자체하고 민간단체 등과의 조율 또 관계 당사국과의 입장, 외교적인 조율 이런 것도 필요할 테고요.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컨트롤 타워 이건 어디에서 맡게 되나요? 이거 역시 통일부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교 관계까지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청와대의 네. 국가안보실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의 전반적인 관장은 일단 통일부의 남북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가 일단 이것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협력 사업들이 때로는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이걸 일정 정도 교통 정리하는 네. 사업도 역시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은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요. 가령 이제 산림 협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문 부처 농림수산부 산림청 이쪽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기에 투입할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는 기재부가 사실 거의 네. 주관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철도 연결이나 도로 연결들은 또 이제 국토부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 부처마다 그 전문성을 살린 교류 협력 사업들이 일정 정도
이 영역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때 말이죠. 그 출마하신 분들이 너도 나도 남북 간 뭐 교류 협력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제 시대 상황이 그대로 이제 반영된 공약이라고 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저 우후죽순 말이죠. 앞다퉈서 이렇게 하면 저 조율할 필요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저 조율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 이건 뭐 어떻게 좀 컨트롤 해야 될까요? 예, 저도 뭐 봤습니다. 거의 어떻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백화제방식 공약이 전국에 쏟아졌고 네. 강원도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 공약을 봤더니 상당 부분이 강원도 거하고 대잡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율성과 분권을 중시하지만은 어느 정도 조율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하셨고 두 번째 가급적 각 자치단체들이 비교율을 갖거나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면은 자치단체 간에 연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거나 자치단체 교류 협력이 과잉돼 가지고 오히려 그 교류 협력에 짐이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좀 개입을 하는 그래서 좀 정돈해 주는 것은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그 통일부에 그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자치단체들이 좀 전향적이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적경지역 그 도들은 너무 오래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경기도는 좀 차별적인 또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교류 협력 사업 전반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좀 범위를 좁혀서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 원장님, 뭐 강원연구원이 뭐 저 강원도의 싱크탱크니까 말이죠. 네. 그동안 뭐 강원도가 아까 말씀드린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뭐 산림 협력이라든지 영농 협력이라든지 수산 협력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비전들이 필요합니다. 다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이 옆에 있는 동해 북부선을 갖다 잇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강산, 원산 관광지구를 갖다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갖다 재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강원도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DMZ 있습니다. 네. DMZ를 잘 활용해가지고 평화 지역으로 개발하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뭐 문화교류, 체육교류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강원도는 한 10개 분야 45개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탄탄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따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